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말로 걷지 못하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 번 넘어지는 실수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사소한 일상조차 버거운 싸움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짐덩어리가 되거나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잊히는 존재가 되어버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분의 어르신,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철저한 설계를 통해 노후를 마치 정교한 건축 프로젝트처럼 대비해 두셨고, 또 한 분은 기술의 힘을 빌려 거실 소파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홀로 넘어진 그날의 아픔을 딛고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따뜻한 인정의 그물망으로 엮어내셨죠. 그들은 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며 곁에 가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해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존엄하고 활기찬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듦을 두려워만 할까요? 당신이 늙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숙제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김정웅, 올해 76입니다. 은퇴한 지는 10년이 넘었군요. 내 인생의 전반부는 포항의 제철소에서 땀 흘리며 보냈고 후반부는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타지에 나가 삽니다. 큰애는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작은애는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죠. 가끔 전화는 오지만 얼굴 보는 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제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그 익숙한 습관이 장점이 아니라 함정이 되더군요. 유난히 춥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자리에 누웠죠. 새벽 2시쯤 됐을까.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세상이 빙그르르 돌더군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마룻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리는 문틀에 되섰고 손을 짚을 새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들리는 건 거칠어진 제 숨소리뿐이었죠. 일어나 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왼쪽 다리는 저릿저릿 감각이 없고 오른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허우적대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친구라곤 문틈으로 스며드는 시린 겨울바람뿐이었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모래가 낀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어서라도 핸드폰을 집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내 핸드폰. 불과 5걸음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OKM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내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건가? 울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축축했는데 그게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분간이 안 갔으니까요. 날이 훤히 밝아서야 겨우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며 벽까지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을 때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10분 넘게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119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기어가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어 쪼그리고 앉아 먹었습니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계란 하나, 파 한 조각 없는 팅팅 불어 터진 라면, 국물마저 식어버렸지만 저는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 식은 라면 한 그릇이 꼭 내 남은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갑고 맛도 없고 그래도 혼자 삼켜야만 하는 그런 처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창가에 앉아 아래층 거리를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넘어진 어젯밤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혼자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구나. 제가 사는 이 오래된 빌라는 예전 제철소 사택으로 쓰이던 곳이라 입주민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연배의 늙은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알고 몇 호에 사는지도 알지만 결코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어젯밤에 진짜로 죽었다면 냄새가 진동하고 나서야 3일 뒤에나 발견됐겠죠. 아이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와 임종도 못 보고 시신만 수습했을 겁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빌라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앞집 사는 장 영감님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상처, 상치 하고 혼자 밥 챙겨 먹는 걸 힘겨워해서 늘 편의점 도시락 신세입니다. 아랫집이 여사님은 다리가 불편해 물건 하나 집을 때도 한참 걸리시죠. 3층의 주 교수님은 옛날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깐깐하고 도도해서 두문불출하시지만 심장병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녹슬어버린 나사모처럼 각자의 현관문 뒤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삶, 남에게 패기치기 싫고 남이 귀찮게 하는 것도 싫어서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정말 위급할 때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가면 막다른 골목이지만 같이 가면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저는 먹던 라면 국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갓 끓인 단팥죽 한 그릇을 들고 앞집 장 영감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장 영감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김 선생이 이 시간에 웬일이오? 저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댁에 쌀 있죠. 우리 집에 찌개 끓일 냄비는 있으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장 영감님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 말,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소. 그날 점심, 저와 장 영감님은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계란찜,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영감님이 가져온 묵은지. 대단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제가 먹어본 그 어떤 뷔페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장 영감님은 얼굴이 밝아져서 연신 젓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게 집밥이지. 제 가슴 속에도 작은 난로 하나가 켜진 듯 뜨끈해졌습니다. 식사하며 제가 넘어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장 영감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작년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졌었소. 다행히 기절은 안 해서 빨래 바구니 붙잡고 밤새 꼬박 앉아 있었지. 다음 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허공에 매달린 낡은 전등 같아. 전선이 조금만 헐거워져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식사 후 장 영감님이 제안했습니다. 아예 매일 저녁을 같이 해 먹자고. 돌아가며 요리하고 설거지하자고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처량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랫집이 여사님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올라오셨습니다. 어머, 무슨 잔치예요? 저는 아예 들어오시라 해서 셋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따뜻한 국물을 보더니 나 혼자 먹을 땐 국 끓이기도 귀찮아서 맨날 물 말아 먹었는데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식탁은 2인용에서 3인용으로 2주 뒤에는 3층 주 교수님까지 합류해 4인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짐짓 체면을 차리며
혼자가 편하다고 하시던 주 교수님도 나중엔 직접 담근 장아찌까지 들고 와 누구보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빌라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사람이 모이니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장 영감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반딧불이 상조회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프거나 전구가 나가거나 수도가 고장나면 서로 돕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파트 내 작은 회의실을 빌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를 열었죠. 7가구 중 5가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매주 10시간의 시간 화폐를 지급하고 남을 위해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장을 봐주거나 병원에 동행해주면 화폐를 버는 겁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으면 지불하고요. 제가 장부를 맡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평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동정받는다고 느끼지 않았고 손해본다고 생각지도 않았으니까요. 이건 거래이자 서로에 대한 부조후제이며 노년의 길을 함께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상 연락망도 구축했습니다. 각자 침대 머리맡에 무선 벨을 설치해 누르면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가도록 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단톡방에 잘 자요 라고 생존 신고를 하고 아침이면 일어났나요?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칙칙하던 빌라 계단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반딧불이 상조의 당번표, 이번 주 점심 메뉴, 다음 주 백신 접종 도우미 명단 같은 종이들이 붙었죠. 동네 사람들은 우리 빌라를 보고 저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핫한 노인정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식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끼리도 충분히 살만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우리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을 바라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늙어서도 함께 힘차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건은 어느 겨울밤 새벽 3시쯤 터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 귓가에 삐 하는 비상벨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주 교수님의 긴급 신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안경을 쓰고 외투만 걸친 채 뛰쳐나갔습니다. 동시에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상, 3층 주 교수님 댁 신호입니다. 제가 올라갑니다. 장형님은 예비 열쇠 챙기시고 이 여사님은 119 불러주세요. 수없이 연습했던 매뉴얼대로였습니다. 3층에 도착해 장영감님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 교수님이 소파 옆에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흑빛이었고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저는 즉시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눕혔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여사님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하고 응급조치를 지취했습니다. 1층 유기사님은 이미 밖에서 구급차를 유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10분도 안 돼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와 이 여사님이 보호자로 동승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주 교수님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김 선생, 고마워요.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정신줄 놓지 마쇼. 우리 빌라 식구들이 다 같이 만두 빚기로 했잖소. 병원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1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3일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주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 주위를 둘러싼 낯선 노인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혼자 사시는 줄만 알았는데 여기에 이런 가족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명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남으로 살다 고독사할 뻔했던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목숨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식구시가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주 교수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콧대 높던 양반이 매일같이 반딧불이 식당에 나와 썰렁한 농담으로 이 여사님을 웃기고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었는데 석이나 맡아야겠다며 시간은행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설날엔 떡국을 끓이고 동지엔 팥죽을 쑤어 나눠 먹습니다.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쓰레기를 버리고 누구는 약 먹을 시간을 챙깁니다. 심지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 동글이라고 이름 짓고 당번을 정해 돌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비상 연락처를 공유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본을 나눠 가졌으며 혹시 모를 사고 후의 위임 사항도 미리 의논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우리가 아니었다면 주 교수님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 교수님의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빌라 사람들도 이토록 끈끈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건 상처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더 단단히 붙잡으라고 주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고 깜빡깜빡 건망증도 심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은 아직 뜨겁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기꺼이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늙어가는 동안 쌓아 올린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요새입니다. 김정웅 어르신의 선택은 상호 부조의 길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곁에 없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 그들이 곧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뭉쳐서 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선이나 운에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인공은 기술도 공동체도 아닌 마치 건물을 짓듯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한 분입니다. 돈, 건강, 주거 환경,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미리 기획해둔 덕분에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걸을 수 없어도 인생의 통제권을 잃지 않는 법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은 음력 10월 초 3일 날씨가 잔뜩 찌푸린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동료였던 아철 형님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시청 토목과에서 젊은 날을 함께 보내며 공사 현장을 누볐던 전우였죠. 제 이름은 이상훈, 올해 73입니다. 은퇴한 지 8년이 넘었군요. 저는 평소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삽니다. 아침 7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 신문 읽기, 9시 공원 산책, 오후엔 도서관에서 건축 잡지를 뒤적이고 저녁엔 아내와 뉴스를 보는 평온한 삶이죠. 하지만 그날의 장례식은 제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빈소 구석에서 익숙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인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정리를 안 해두신 거야? 유산 분배도 불명확하고 병원비 정산은 누가 해? 진명의도 아직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의료보험증도 못 찾겠다니까. 형은 말만 쉽지. 나 부산에서 올라와서 장례 절차 알아보랴. 병원 보증금 내랴. 공증 받으랴. 정신 하나도 없어. 회사에 휴가도 겨우 냈는데 저는 국화꽃 앞에 서서 붉은 띠가 둘러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철 형님은 평소 검소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 하나는 빈틈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황망하게 갔을까? 아들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아수라장 같은 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 수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좀 있는데 당신은 내가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요? 아내가 시금치 무침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해야겠어. 자식들한테 기대거나 운 좋게 안 아플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건 너무 위험해. 아내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당신 지금 건강한데 왜 그래요? 빚도 없고 북한산 둘레길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해야지. 지금 내가 산도 타고 글씨도 쓰고 머리가 돌아갈 때가 인생 후반전을 설계할 최적의 타이밍이야. 건물도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하듯 사람 노후도 그래. 아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철 형님 장례식 다녀오더니 겁먹은 거예요? 제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급하게 갔어. 아들들은 우왕좌왕하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영정 앞에서 서류 찾느라 서랍 뒤지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늙음이 자식의 짐이 되는 건 죽기보다 싫어. 아내는 아무 말 없었지만 잠시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듣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뼈저리게 배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유비무환, 요비무환, 철저한 계획만이 사고를 막는다. 저는 그날 밤부터 노후 생활 리스크 관리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종이는 지금도 제 서재 벽에 붙어 있습니다. 신체 단련 메커니즘, 재무 및 간병비 신탁, 주거 안전 리모델링,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가족 승계 가이드라인,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제 머릿속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몸부터 손봤습니다. 매일 공원 걷고 가끔 등산하는 걸로 운동했다. 착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였습니다. 저는 동네 재활의학과를 찾아가 노인 전문 운동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공학적 배경을 알고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 70세 이후 근육 손실 속도는 기하급수적입니다. 낙상, 골절, 요양원행, 대부분 병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뼈를 지탱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코어 근육이 핵심입니다. 건물로 치면 내진 설계가 안 된 기둥인 셈이죠. 외벽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저는 처방받은 대로 맞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벽 짚고 한 발로 서기 1분, 양발 3회, 1kg 아령 들고 의자에 앉아 일어났다. 앉기 스쿼트, 10회씩 5세트, 복식 호흡. 아내는 집에서 아령 들고 끙끙대는 절 보고 무슨 특공대 훈련 나가요 하며 웃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미래의 보험료야. 늙어서 간병인 쓰는 건 비용이지만 지금 운동하는 건 투자라고. 점점 제 걸음걸이가 꼿꼿해지는 걸 보더니 나중엔 아내도 슬그머니 옆에서 스트레칭을 따라 하더군요. 두 번째는 재무 설계였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 간에 제일 민감한 문제니까요. 자칫하면 자식을 못 믿어서 쌈짓돈 감추는 걸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자식이 불효할까봐가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금, 보험, 펀드를 싹 정리했습니다. 부부 합산 현금 자산이 약 3억 원 정도였고 공무원 연금으로 월 170만 원 정도가 나오니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약 6천만 원을 떼어 치매 및 간병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 의사로부터 치매나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만 인출 가능, 사용처는 간병비, 요양시설 입소비, 의료비로 제한, 전문가와 상담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음대로 못 꺼내 쓰는 돈이었습니다. 세팅이 끝나고 아들을 불러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회색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서류, 은행 계좌, 신탁 실행 절차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재산 미리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에게 주는 걱정하지 않을 자유다. 아들은 파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나중에 편찮으실 때 쓰시는 돈이잖아요. 그래, 나나 내 엄마가 혹시라도 걷지 못하게 되거나 시설에 가야 할 때 이 계좌가 자동으로 열릴 거다. 너는 보증금이네. 병원비네 걱정할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돈 걱정 없이 오직 마음으로만 우리를 보살펴줬으면 해서다. 지갑으로 효도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다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널 못 믿어서가 아니야. 널 힘들게 하기 싫어서 그래. 돈은 제 자리에 있어야 탈이 안 나는 법이다. 그날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는 없었습니다. 늙음은 항상 기습적으로 찾아오니까요. 어느 늦겨울 새벽 6시 화장실에 가려다 문 앞 발매트를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으면서 오른쪽 다리가 꺾였고 우지끈 소리와 함께 복도에 처박혔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지만 더 무서운 건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직감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구나. 이제 혼자 못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집을 리모델링할 때 설치해둔 비상벨이 손 닿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붉은 버튼을 누르자 10초도 안 돼 부엌에 있던 아내가 달려왔고 아내는 바로 119와 제가 계약해둔 간병 서비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게 재난 대비 훈련처럼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료보험증, 신분증, 신탁계좌 카드를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2주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신탁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불되었고 누가 돈을 낼지 상의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간병인과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파견되어 아내가 혼자 끙끙댈 일도 없었고요. 병실 침대에 누워 마취가 풀릴 때쯤 천장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아파서가 아니라 모든 고통이 계획 범위 안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당황해서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찾느라 헤매는 일도 없었죠. 며칠 뒤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그 회색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여기 적힌 대로만 하니까 하나도 막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는 대단하세요.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지난 6년간 유난 떤다. 재수없게 왜 벌써 그런 준비를 하냐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준비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친구 아버님도 지난달에 넘어지셨는데 병원비랑 간병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래요. 제가 아버지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가장 큰 능력은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쓰러진 후에도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힘. 그게 진짜 능력이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던 날 휠체어를 타고 현관의 경사로 제가 미리 설치해둔 를 스르르 올라오며 저는 6년 전 그 오지랖 넓던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나보고 신경질적이라고 했지. 사서 걱정한다고. 아내가 갈치조림 살을 발라주며 웃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말 바꿀게요. 당신은 미래에서 온 예언자예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번 낙상 사고는 저의 실패가 아니라 지난 6년의 설계가 합격점을 받은 성공적인 방어전이었습니다. 몸은 다쳤지만 삶은 무너지지 않았고 가족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철저한 준비가 가져다 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의 이야기는 벅찬 감동보다는 서늘한 이성적 깨달음을 줍니다. 운이나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퇴로를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늙어서도 주도권을 쥐는 방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선생님처럼 공학적인 마인드로 계획을 세우거나 넉넉한 자금을 떼어둘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몸이 굳어지면서 마음마저 쪼그라들 때 집안에 갇혀버린 듯한 무기력함은 병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최영숙 여사님은 설계도도 없고 넉넉한 예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스마트폰 하나와 절대 지지 않겠다는 오기로 꼼짝 못하는 방구석에서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숙. 올해 68입니다. 10년 전 은퇴할 때만 해도 친구들이 저더러 탱탱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시장 바닥을 쏘다니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댄스 교실, 노래 교실, 복지관 인문학 강의. 딸내미가 엄마는 은퇴가 아니라 초등학생 방학 숙제하러 다니는 것 같아 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도 제 인생이 영원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62살. 그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처음엔 아침마다 무릎이 좀 뻣뻣하다 싶더니 나중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만 불면 밥그릇 하나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죠. 류머티즘 관절염. 의사 선생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해요. 날씨나 스트레스에 따라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해 가을 댄스 교실도 그만두고 시장통 흥정도 멈췄습니다. 얼마 안 가 아파트 화단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 거실. 아침 7시에 소파에 앉았다가 밤 10시까지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앉아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제 성격이 변해간다는 거였습니다. 혼자 김치통 하나 못 여는 신세가 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누구 도움 없이 억척스럽게 살아온 최 여사가 앉아서 남의 손만 기다리는 짐짝이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사는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화면 속 딸아이는 요리하랴 전화 받으랴 분주해 보였습니다. 순간 울컥 화가 터졌습니다. 너는 엄마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데려가서 살겠다더니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그렇게 귀찮니? 딸이 당황해서 엄마, 저 그냥 국 끓이는 중이었어요. 하는데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랬습니다. 늙고 병든 내가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면서도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떼쓰는 어린애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요양원에 들어갈까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곳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고 싼 곳은 냄새나고 비좁은 수용소 같더군요. 평생 살아온 내 집, 내 냄비, 내 화분, 이걸 다 버리고 떠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 속에 갇혀 살던 저를 끄집어낸 건 방학 때 잠시 들어온 손녀딸이었습니다. 손녀는 쓰던 아이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갖고 놀아봐. 나랑 영상통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눈도 침침하고 손도 굳어서 못해. 갖다 버려라.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다리 아파서 못 걷잖아. 그럼 손가락으로 걸으면 되지. 손가락으로 세상 구경하면 되잖아.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다리는 고장났지만 손가락은 아직 움직일 수 있잖아.
머리도 아직 멀쩡하고 그날부터 저는 그 작은 기계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녀와 카카오톡 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할머니 밥 먹었어? 하고 물으면 자판 치는 게 너무 느려 한참을 끙끙대다 잉잉 하고 보냈죠. 손녀는 우리 할머니 신세대네 하며 치켜 세워줬습니다. 이모티콘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영상 통화 거는 법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화면 속에 손녀 얼굴이 나타나고 할머니 하고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구나. 아직 연결되어 있구나. 어느 날 점심 집에 밥도 없고 라면도 떨어졌습니다. 배달 앱을 켰습니다. 손녀가 적어주고 간 배달의 민족 주문법 메모지를 펴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주소 입력, 메뉴 선택. 평소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 때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밥이 안 오면 어쩌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분 뒤 배달 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뜨끈한 갈치조림이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포장을 뜯고 매콤한 국물을 한 숟갈 떠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밥을 해결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갈치조림이 아니라 제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스마트폰 세상을 헤엄쳤습니다. 쿠팡으로 생수를 시키고 돋보기를 사고 미국에 있는 손녀 생일 선물도 직접 골라 국제 배송으로 보냈습니다. 유튜브로 이미자, 나훈아 노래를 찾아 듣고 트로트 경연 대회도 챙겨봤습니다. 딸이 사준 AI 스피커 아리도 제 친구가 됐습니다.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아리야, 신나는 노래 틀어줘. 예전엔 불 끌어가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아리야, 거실 불 꺼.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저는 30년 전 보험회사에서 하이힐 신고 또각거리며 일하던 커리어우먼 최영숙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자 오지랖이 발동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배우면서 헷갈렸던 것들,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였던 것들을 캡처해서 왕초보용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화살표도 큼지막하게 넣고 글씨도 대문짝만하게 써서요. 처음엔 동네 친구들 몇 명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이거 우리 손주가 알려준 것보다 훨씬 쉽다. 나도 이거 배우고 싶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화만 내서 못 물어봤어. 더 알려줘.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방구석에 갇힌 노인네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눅든 채 살고 있구나. 저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경로당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싶은 분들. 제가 만든 영숙이네 스마트 교실방으로 오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립니다. 순식간에 5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60대부터 80대 왕언니까지. 손주 사진 저장하는 법 좀 알려줘요. 택시 부르는 거. 카카오 택시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의 꿀팁 카드 뉴스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는 법. 보이스피싱 문자 구별법. 유튜브 글씨 크게 보는 법. 어느 날 전라도 광주에 사는 한 회원님이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직접 산 고운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고마워요. 내 손으로 옷 사 입은 거 난생 처음이에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내 삶을 내가 꾸려간다는 그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구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로 와줄 수 있냐고요. 휠체어 타고 갔습니다. 강단에 앉아 프로젝터로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주며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못 걷는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손가락만 있으면 미국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갑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손녀에게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 됐다며. 이제 진짜 최 교수님이네. 제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쁘신 몸이니까 미리 예약하고 전화해라. 둘이서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온 세상을 누비는 디지털 탐험가입니다. 몸이 멈췄다고 인생까지 멈출 필요는 없었습니다. 연결될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무한합니다. 김정웅, 이상훈, 최영숙, 이 세 분의 어르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김정웅 어르신은 연대를 택했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은 설계를 택했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준비로 몸이 무너져도 삶의 존엄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영숙 여사님은 도전을 택했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중요한 건 이제 늙어서 끝났다고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만 바라보거나 운명에 맡기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 분 중 누구의 방식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노후 대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